시간과 노동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기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대표님이 해외,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한국 분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뭐 한국 부동산에만 투자하시는 분들, 그 이상으로 이제 미국, 해외 나간다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여유롭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제 가볍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의 고객분들 중에서 사업가, 그리고 이제 전문직들, 그리고 이런 프로페셔널 커리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순간에 이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를 계속 물려받으셔가지고 원래 금수저들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 시간과 건강,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깨우친 거죠. 그런 걸 깨우친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가진 자산이 있잖아요. 김 작가님도 자산이 아주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가진 자산이 자기 자산이 일단 1번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이죠. 그리고 뭐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자산, 그리고 예를 들면 생산자산, 이렇게 사업한다든지 프랜차이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런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 작가님은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자기 자산 이외의 것들로 다른 자산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줄 수 있어야지만 내가 나의 시간과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우친 사람만이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투자자들과 부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잡는 분들은 일단 결단력이 있고 실행을 하고 또 준비가 된 자들이 잡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이런 자문업을 하기 전에 저도 12년 정도의 투자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자 모임에 속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군가, 거의 대부분은 사실 샀는데 어떤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백마탄 왕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전문 분야가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 제가 고객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은 100점짜리가 없다, 80점만 넘어도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그 모임에서 이거는 사야 돼, 우리가 이제 같이 스터디를 오래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가격에 그 입지에 그런 이제 매물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깎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평생 공부만 하고 이렇게 결단력이 없으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실행해. 일단 그렇죠. 투자해.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돈이 생겼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 이게 정말 이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당연히 손품 팔았으면 발품 팔고 가서 확인해야 되고, 주변에 자기보다 더 투자를 잘하고 뭐 사업을 잘하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런 기회의 진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준비된 사람만이 결단력 있는,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시간과 노동력, 근로만으로는 부자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근로에 이어서 뭐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투자를 하거나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거나 꼭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려받으신 분 말고 이제 자수성가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일단은 처음부터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건 약간 너무 이제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같은 거긴 한데, 처음에는 시드를 마련을 해야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경험을 베이스로 한 거니까 5년에서 8년 정도에는 근로소득을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5년에서 8년 정도는
그 제가 250여 분의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깨달은 거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는 정말 뼈를 갈아 넣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드가, 투자가 네. 가능한 시드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다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요행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계속 이제 저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서 더 잘하거나 관심이 가거나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책을 정말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만약에 부동산, 뭐 경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은 세부적인 그 분야의 책을 10권 이상 읽으면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투자는 본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영향 끼치죠.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아는 선에서 가장 본인이 존경하거나 이 사람은 정말 인정하거나 네. 닮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과 교류를 많이 해라. 그렇게 되면은 뭐 그들의 평균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혹시 대표님은 이제 예전에 원래 SK텔레콤에서 한 10년간 근무하셨고 지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계신 건데, 대표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이게 단순히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뭐가 다르고 돈을 좀 더 부유해지시면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은 좀 피하고 싶으세요? 이게 좀 더 저는 분명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네. 일단은 전혀 부유해지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더 가난해지셨나요? 아니요. 아니 뭐 가난해진 분의 컨설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뭐 네. 부자의 정의는 이제 개인마다 네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예전에는 직장인들을 만났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점점 옛 직장의 동료들하고 사실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아무래도 저는 투자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옛 추억을 생각해서 전 직장 동료들을 이제 만나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재밌죠. 사실 공감이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이제 상사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은 사실 투자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투자자나 아니면 저희 고객이나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대화의 주제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제가 배움을 얻게 되고 계속 이제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 제가 운동하고 네. 그런 자기 관리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많잖아요. 네. 인스타에서 본 적이 네, 있습니다. 많은데 또 러닝 엄청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작가님도 굉장히 요즘에 운동이라든지 많이 하시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평생?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200일 동안 26kg 뺀 적이 있어요. 언제요? 네, 한 30 중반쯤에.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상종을 말할 땐 독한 사람이네. 그거는 정말 성공 사례고 네. 그러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요? 일단 쓸데없는 것부터 안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 식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뭐 우리 다 아는 설탕, 탄수화물, 네. 그리고 탄산음료, 단순당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부자가 되려면 네. 내가 그런 뭘 끊어야 돼요? 당연히 즉흥적인 쾌락을 좇는 것들, 정말 아. 과시성 있는 소비라든지 소비.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네. 뭐 게으르게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 뭐 습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냐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데 보면 뭐 부엌이
구석에 냉장고에 뭐 초콜릿에 과자에 뭐에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라든지 계속 이제 내가 뭔가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 자꾸 발목 잡는 뭐 주변 사람들 있어요. 뭐 사면 망한다더라, 너 뭐 잘 모르고 뭐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그런 관계들부터 이제 좀 환경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80%는 사실 이제 식단이잖아요. 네. 다이어트라는 게. 근데 또 20%는 이게 요요가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체력이라면, 저는 투자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 근력, 그리고 어쨌든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본인들이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세미나, 투자 동호회, 그리고 얼마나 요즘 스터디 그룹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에 가서 좀 영향도 받으시고, 이제 이런 일종의 운동처럼 그런 두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어쨌든 이제 부자가 되는 것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다이어트의 식단과 운동 같은 것들을 부자가 되는데도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래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대부분 좀 열심히 사는 편이잖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이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딱 요거 하나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 뭘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과 노동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부자가 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저기 그 요리 경연대회 뭐죠?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너무 우리가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김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도 제 단골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셰프가 미슐랭 3스타 출신이에요. 출신이고 본인이 주 7일이래요. 휴무일이 있는데 그 이틀은 연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뭐 4-5명 데리고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해요. 근데 테이블이 한 다 해봐야 뭐 6-7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셰프님은.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력은 좀 더 낮더라도 좀 본인이 브랜딩이 돼서 홍보가 되고 흑백 요리사에 나가가지고 좀 알려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책 나오죠. 그 다음에 본인들 이제 브랜드가 된 간편식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이랑 제휴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자의 셰프들이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열심이랑 관계가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열심히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값이고, 기본값이죠. 네, 이런 자본주의에서의 부자가 되는 생각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서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가치관과 습관과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제가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이 어제의 미래고 그리고 내일이 오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가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자인 사람들은 과거에도 부자가 되는 습관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부자고, 그분들은 앞으로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자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고객 중에 굉장히 이제 다이어트 컨설팅,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그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굉장히 이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자꾸 다이어트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식단도 더 잘하고 꾸준히 운동도 더 잘하고 결국에 감량도 많이 하고 요요도 덜한데, 근데 정말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특징이 싸게, 빠르게, 요행을 바라면서
편하고 쉽게 살을 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격하기로는 그래도 요행을 바라는 것 같거든요. 한 방으로 어떻게 이런 가난한 본인의 환경을 탈피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제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김 작가님도 정말 한 명의 구독자였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셨나요? 아주 비루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256만이 되기까지 계단식이잖아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본인의 습관과 태도와 부자가 되는 가치관을 쌓아 올려야지만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사실 뭐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한 번에 탈피하려고 하면은 계속 실패하고 요요가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성공한 분들의 특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수성가 하신 분이 궁금하지, 사실 금수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금수저분들은 어쨌든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제 고객분들 중에 흙수저였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소프트 파워. 신용과 레퓨테이션을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제 고객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분이 아버지가 주유소에서 주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정부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복한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적당히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기업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스타트업을 들어간 거예요. 직원으로.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밟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었지. 하지만 15년 동안 창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벤처 업계에서 계속 이분의 크레딧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회사인데 물론 이제 엑시트한 회사도 생겼고 또 초기 멤버니까 주식으로 또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벤처 업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올해 여기에서 약간 운영 책임자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래 몸을 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15년 이상 사실 부동산도 없고요. 지금도 뭐 사치스럽게 쓸만한 현금이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15년 동안.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크레딧을 쌓으면서 계속 운영 책임자로 이런 벤처 회사에 있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해주는 약간 자문의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자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이거를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인적 자산이잖아요, 본인이. 근데 사실 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그 회사들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주고 지분을 조금씩 15년 동안 받은 거예요. 작게라도 받은 거예요. 그 벤처 스타트업 회사들도 돈이 없잖아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지분을 들였는데 그 중에 대박이 난 회사가 어딘데요? 우리가 다 아는 뭐 유통 브랜드, 뭐 패션 플랫폼 뭐 이런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60-70%는 잘 안 됐고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지분을 받은 곳 중에 30% 중에서 이제 좀 더 회사들이 성장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엑시트도 이제야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늦은 시기는 아니지만은 이제서야 정말 그 크레딧을 쌓아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올해 본인의 회사를 차리거든요. 약간 이제 벤처 기업들을 키우는 이런 뭐 엑셀러레이터 같은 회사를 차리는데 크레딧을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레딧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또 특징은 공통점 중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있고 그런 소비자들 아니면 고객들이 본인에게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좋아하는 거 잘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이제 뾰족해진 거예요. 인고의 시간을 겪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업계에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1인자로 생각하고 어떤 회사가 경영인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크레딧을 본인의 업계에서 계속 쌓고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뾰족하게 본인만이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만나시는 분도 어차피 뭐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자산은 얼마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있으시죠? 최소부터 최대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요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해외 자산을 투자를 도와주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산 기준으로? 네, 순자산 기준. 네. 아, 순자산 부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이민 가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 10억에서 정말 몇 천억까지가 있겠죠. 몇 천억까지. 네. 근데 몇 천억까지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은 한 수백억 대 정도는 된 건가요? 수백억 대 정도는 된 거죠. 오랫동안 쌓은 신뢰로 벼락부자라기보다는 이 신뢰가 만들어낸 한 번의 큰 부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된 이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과 이유가 있다 생각하세요? 제가 망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망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본인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나가셨을 테니까 자만하는 순간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부동산으로 망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래서 본인의 그릇은 예를 들면 뭐 꼬마 빌딩 정도 신축해서 이렇게 다시 매각하고 그게 본인의 그릇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뭐 몇백억짜리 이런 뭐 정말 몇백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부동산이란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또 운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은 정말 크게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한눈 팔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부를 이루셨는데 이제 또 AI라든지 막 4차 산업 이게 막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야로 좀 뛰어들었을 때 한눈을 팔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자산가들을 많이 보고 또 굉장히 부를 많이 이루셨는데 많이 이제 규모가 축소되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이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죠. 네.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한 사업가와 사기꾼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갑자기 금리가 올랐었을 때,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또 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이유는 또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고집해도 망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한데 또 다른 분야를 도전해도 망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화도 시켜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만의 그릇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릇을 너무 넘는 거를 또 욕심을 가지다 보면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40년간 죽도록 일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이런 멘트가 책에 있던데 요거 어떤 의미인지랑 어쨌든 좋은 직장에 다니셨잖아요. SK텔레콤이면 여기 10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도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월급쟁이는 부자가 되기가 사실 어렵죠. 월급만으로는 힘들다는 의미죠. 네, 월급만으로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오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의 궁극의 어떤 제가 정말 가장 잘 풀렸을 때 운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해서 최상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대표이사잖아요. 그렇죠. SK텔레콤 대표. 그렇죠. 대기업의 그리고 임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삶이라든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투자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도 하시고 근데 급여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그 환경에서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롤모델이라고 둘 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 내에서는 못 찾았던 게 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투자를 워낙에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아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고 사업도 작게 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어쨌든 회사에서 아무리 복지가 좋고 편한 회사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월급이 나가는 거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로.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시간에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거, 네.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집중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온 게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버실 거잖아요. 그건 맞죠? 아니, 제가 몇 배도 여쭤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할 때와 어쨌든 그때보다는 훨씬 부유해진 지금에 가장 크게 바뀐 거.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정말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시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고객을 받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일하는 공간 그리고 저는 한국하고 미국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는 미국에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야지 제 업의 본질이 더 맞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일하든지 그런 공간의 자유를 얻은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자유. 그거 너무 크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그 왜 직장 상사들 중에서 이제 네. 괴롭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직장에서는 뭐 고객도 있고 제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일이 많고 적고보다도 그 사람이 괴롭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10년이나 했으니까 그 경험할 걸 다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결국 힘들게 하는데 정말 그래도 안 봐도 되는 사람은 좀 그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까 직장 동료 얘기해 주셨는데 성공을 할 때 기존의 친구가 발목을 붙잡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쨌든 주변의 친구들은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너 왜 그런 거 하냐?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야,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기타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끌어내릴 뭐 의도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친구들도 좀 덜 만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목적지가 다른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심사라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40대니까 우리가 갑자기 40대세요? 네, 그럼요. 엄청난 동안이시군요. 감사합니다. 40대인데 평생 노안이라고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안이나 소리 제 나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0대니까 우리 미숙하게 갑자기 연락 끊는 거는 유치한 거잖아요. 안 만난다는 거는. 그래서 뭐 진짜 나 너하고 이제 의절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관계를 멀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만나는 빈도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의 농도를 약간 옅게 해가면 되는 거지 아예 멀어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발목 잡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냉소적이고 친구가 변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나하고 같기를 계속 바라니까 사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저는 만나는 사람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고객 중에 의사가 정말 많아요. 의사가 많은데 그 가장 특이한 분을 봤어요. 뭐냐면 제가 본 의사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의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집을 자문을 해드린 고객인데 고객은 그 의사 친구가 2명밖에 없대요. 근데 의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또 의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기 때문에 투자 동아리라든지 그 투자 스터디를 해도 의사들끼리 소모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끼리의 모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냐면 의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급 일용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의사의 얼굴을 보고 그 명의를 보고 그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사로서는 영원히 계속 수술을 하고 계속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탈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꿨냐면 원래 제가 본 예를 들면 100명의 의사면 99명은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정말 직원 80명 넘는 그런 병원 4개까지
확장시키고 다 매각해가지고 지금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를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런 영향을 의사분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성공하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의도에 굉장히 잘 알려지신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콜드메일 보내고 그냥 본인이 진짜 비싼 밥 사겠다고 연락하고 뭐 정말 안 만나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구자라도 하나 트고 그러면은 고객이 되니까 만나주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이분은 이제 좀 투자 쪽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게 된 건데 10년 동안 정말 병원만 키운 돈을 가지고 집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계속 주식하고 코인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만나는 사람을 바꾼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인을 배우고 싶었으면은 20대에 정말 코인 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공대 개발자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러면 이제 아예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의 풀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분이 주식도 코인도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는 아예 의절하지 말고 약간 좀 만나는 빈도만 좀 줄이고 그리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사람, 본인이 아는 선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목표가 부자와 성공이라는 거에 있으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어쨌든 나의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그 와중에 인생 목표가 반드시 성공에만 있지는 않으니까 원래 나의 친구들도 만나는 거고. 자, 그럼 부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일반 사람들이 가진 부자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체감하는 거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돈밖에 모른다. 뭐 이기적이다. 뭐 경우가 없다.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 네, 특히 아닌가요? 한국이. 아닌가요? 왜요? 미국과는 왜 좀 더 달라요? 미국은 부자를 굉장히 좀 더 리스펙해요? 네, 리스펙하죠.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거나 과거에 그리고 뭐 유교 교육의 그런 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벼락부자가 됐을 것이다. 뭔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은 부자 멋있어 하고 워낙에 시장과 거래가 투명하니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자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사실 저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자라고 여겨지지도 사실은 않고 뭐 저의 기준이지만 그런데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과 나 자신과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선택의 자유가 더 넓어지고 또 우리가 돈 때문에 비굴하게 나의 존엄을 깎을 필요도 없고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이제 목적으로 두는 분들은 정말 제가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일 것이다. 근데 부자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기버가 많아요. 테이커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베풀고 먼저 주고 하지만 이제 먼저 몇 번 주고 지켜는 보죠. 지켜는 보는데 뭐 이렇게 본인이 유리한 것만 계속 이득만 취하려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오히려 더 손을 내밀고 더 도와주고 뭐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고 저는 기버를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 중간이 매처였나요? 매처. 기버와 테이커. 네, 매처. 네. 저도 뭐 살면서 보면 매처 정도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만큼을 맞아요. 나한테 돌려주는 사람. 맞아, 매처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테이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맞아요. 네. 근데 거의 먼저 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기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워낙 기버셔서. 자, 그럼 주변에 이제 부자분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실제 대표님도 자녀분이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제가 흥미롭게 경험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나 노출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만약에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그냥 딱 사준다기보다도 그런 환경에서 정말 부자들이 지내는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경험에 좀 더 많은 투자와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어린 아이인데도 그런 투자 논의하는 자리에 아이를 데려온다든지, 그리고 임장 하나를 가더라도 정말 뭐 어린 아이까지도 다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뭐 부모님의 가치관이라든지 투자의 뭐 구조나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사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시키게 해요. 그래서 괜히 이제 돈을 과시하려고 그런 어떤 멤버십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학교에 보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그런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비슷한 그런 도움이 되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녀들을 많이 노출시키고 자녀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 계신 강남에 뭐 주로 있을 것 같긴 한데 100억대 이상의 부자분들이 요즘에는 어떤 자산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뭐 미국, 두바이 이런 쪽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죠. 근데 한국에만 자산이 있어도 충분할 텐데 미국이라든가 두바이 같은 데 부동산을 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원화 표시 자산의 불안정성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화 표시라든지 어쨌든 원화 표시가 아니라 보다 더 안전한 화폐, 달러죠. 달러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본인 어떤 포트폴리오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고 여러 바구니에 이제 담고 싶으신 거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현금도 원하죠. 한국 부동산이죠. 한국 주식에 내가 원화로 급여까지 받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한국 안에서 원화로 표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또 기축통화고 전 세계 무역량의 60%가 달러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미국은 교육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미국 많이 보내죠. 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한국이 익숙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내 자녀는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이제 그런 교육 진학이라든지 커리어를 미국에서 또 이제 정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위한 이제 준비 단계로 교육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부동산, 다른 나라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뭐 부동산을 살 때부터 취득세나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그리고 세금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 없고요. 취득세가 없어요? 네, 50개 주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뭐 49개, 48개의 주가 취득세가 없고,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미국인들은 재산세가 또 높다고도 하시는데 주별로 이것도 다 다르고 7배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고, 그 재산세를 또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낼 거 재산세 냈다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유세적인 면, 그리고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게 정말 마법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트럼프, 뭐 로버트 기요사키 부동산 부자들이잖아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는 양도세를 이연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투자형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요건들은 있는데, A라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이연시켜 주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멈출 때까지. 이런 좀 합리적인 그 기저에 깔린 거는 나라가 세금을 걷어가느라고 미국의 투자를 줄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그래서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절세적인 효과 때문에도 미국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 벌써 이제 하반기잖아요. 8, 9월인데 미국 부동산에 지금은 사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간마다 다른데, 지난 1년 동안은 한 1%에서 3% 평균적으로는 이제 완만하게 성장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업용은 지금 좀 불안정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상업용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직도 이제 미국은 공실률이 높고 공식률이 높고 오피스 같은 것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좋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50개의 주가 다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를 솔직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최대한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닌 곳도 있지만 그래도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매도 나오고 금리가 지금 미국이 금리가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중반이에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금매도 나오고 좀 더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협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입지에. 그래서 수익률도 더 좋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은 3년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뭐 하락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대도시 위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뉴욕은 7%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역별 편차가 있고 많은 이제 전문 기관들이 뭐 이제 연구 기관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로 뭐 1, 2년 안에 사고 팔고 하겠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에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막 드라마틱하게 한국처럼 나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주택이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이 신규 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에 원가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22년 8월부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전쟁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정말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 주택은 이게 필수제니까 이 기존 주택의 재고가 나오려면 갈아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미국은 재밌는 게 대부분의 기존 주택들이 30년 고정금리로 코로나 기간에 2% 3%대의 금리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2% 3%대 30년 고정금리로 지금 레버리지를 했는데 그 집을 팔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갈아타려면 6% 7%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도 잘 안 나오는 공급이 상황이고 없다, 기존이. 공급이 없고 그리고 이제 수요는 제가 정말 놀란 게 미국이 보통 한 0.5% 정도 이렇게 인구가 매년 늘어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 가까이 인구가 또 늘어난 거예요. 이민자를 많이 받았네?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온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뭐 불법 노동자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고급, 고학력의 노동력들을 가진 이제 그런 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씩 인구가 성장하는 선진국은 유일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민자들, 고급, 고학력의 양질의 인력들이, 인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주택시장에 펀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기사 났잖아요. 뭐 신촌에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하인즈 이런 데가 신촌 성북구에 이제 주택시장에 들어오고 그렇듯이 먼저 미국은 그런 펀드들이 어쨌든 부동산 대체 투자에 투자를 해야 되는 포션이 있는데 오피스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주택 가격은 뭐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본인이 이제 살 결심이 섰다면 저는 지금도 미국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몇 개의 주가 있다고 하셨죠? 50개요. 50개 주. 뭐 모든 주를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50개 주마다도 다 뭐 각 하나의 나라라고 말씀도 표현도 하신 만큼 그러면 이 50개 중에서 어떤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좁혀주시면서 투자 지역 선점 포인트만 뭐 마지막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이게 정말 나라를 선택하는 거라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독자시니까 시청자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가 있어요. 어디냐면 김 작가님 알게 미국에 혹시라도 캘리포니아 그쵸? 또 어디 들어보셨어요? 뭐 뉴욕? 뉴욕 그렇죠. 하와이, 텍사스, 뭐 뉴저지, 보스턴 이렇게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50개 주를 내가 다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1년 내내 미국의 막 온갖 도시를 다 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90%의 고객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6개에서 7개의 그 주 안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근데 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로만 볼 거냐, 실거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실거주는 더 까다롭고 투자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래도 본인이 익숙하고 연고가 좀 있고 그래도 친숙한 도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 직항을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직항이 있는지 사실 안 가셔도 되는데 꼭 직항이 있는지를 보시고 또 자연재해 또 원거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민감하신 분이 있고 투자면 또 투자의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미국은 주별로 월세 수익률 그리고 시세 차익이 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이 주별로 도시별로 달라요. 그래서 나는 시세 차익형 투자자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캘리포니아에 정말 가장 안전하고 몇십 년 연속 그리고 학군이 제일 좋은 그런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이런데 시세 차익이 뭐 잘 나거든요. 그런 곳들에 뭐 1년에 15%씩 오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트로피 에셋이 필요하다. 뉴욕, 맨하튼 콘도를 사시는 분도 있고 나는 텍스에 민감하신 분.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세는 있지만 주세가 소득세, 법인세가 아예 없는 주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텍사스라든지 뭐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뭐 네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미국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아무래도 답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본인의 어떤 선호라든지 니즈에 맞춰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폭이 넓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미현 대표님 출간하신 나는 당신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혹시 미국 부자와 한국 부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건 있나요? 돈 많으면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 부자 뭐 100억 이상이라 얘기할게. 한국 부자 100억 이상, 100억대예요. 둘은 금액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정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미국 부자들은 그런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부자 티를 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어느 집에 살고 한강뷰에 살고 뭐 명품백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걸치시는 거라든지 보여지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좋은 포인트인데. 네, 미국 사람들은 이러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무슨 어떤 프라이빗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향유 고래하고 수영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소수만 가는 여행 패키지인가 봐요. 그런다든지 뭐 우리 애 지금 어디 사립학교 뭐 프라이빗 아니 보딩스쿨을 갔는데 그거 학비 내느라 내가 허리가 휘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의 이런 그런 쪽의 소비에서 티가 나는 거죠. 아니 뭐 취미생활도 그렇죠. 취미생활 승마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해당될 수 있는. 네, 뭐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 어떻게 보면 티를 내는 건 비슷한데 좀 티를 내는 스타일이 미국이 조금 더 약간 곡선, 좀 더 고급적인 느낌으로 드러내는. 그렇네요. 한국은 너무 직접적으로 나 부자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자, 오늘 이제 대표님과 돈과 부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돈이란 뭐고 혹시 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돈은 너무 잔인한 현실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현실. 왜요? 그냥 이제 이 잔인하다는 게 뭐 누군가에게 돈이 많은 게 좋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아플 대로 친다면 부모님이 아파요. 병실 1인실, 2인실, 4인실, 8인실 그럼요. 거기서도 뭐 어떤 치료들을 할 때 이걸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비행기를 탈 때 프라이빗 뭐 어쨌든 1등석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이코노미 거기서부터 요즘에는 놀이공원에 가도 프리패스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더 미국은 완전히 적나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잔인한 현실?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돈이라는 측면에서 딱 바로 드러내 버리는 게 아닌가.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없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 돈이 없었을 때 내가 자유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를 일구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님은 고미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